릴리 해리스는 현재 거의 알려지지 않은 19세기 여성 작가로 그녀의 삶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해지지 않지만 그의 작품 나인틴 그리트 하노버 스트린 탁월한 구조와 저널리즘적 문체, 당대 호러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감각적인 필치로 평론가들의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 발표된 고딕 호러 단편입니다. 화자인 한 의사가 낡은 집에 입주하면서 겪는 기이하고 비극적인 밤의 기록, 릴리 해리스의 19번가의 저택, 지금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앨런 폴이, 나이는 33, 양말만 신었을 때 키는 6피트 1인치 반, 몸과 정신 모두 건강하며 소화력도 뛰어나다. 미신 같은 건 티끌만큼도 믿지 않는다. 직업은 의사이며 결혼을 하지 않았다. 왜냐고? 나는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과 환상인지 직업상 수없이 많은 집들을 들락거리며 똑똑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는 건 가정이라는 허상에 대한 논평이 아니다. 내 임무는 그 끔찍한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기록하는 것이다. 내 머리카락을 하룻밤 사이에 백발로 만들었던 그 사건들, 내 뇌리에 영원히 새겨진, 내 생이 닿을 때까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그 경험들. 나는 강인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말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신경이 과민한 자의 환상처럼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항상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미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나는 배웠다. 하늘과 땅 사이엔 우리 철학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기록은 철저히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그 신비한 성격에 대해 나는 어떤 해석도 덧붙이지 않겠다. 단지 내가 겪은 일을 전부 이야기할 뿐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가서 한두 달 살아보라. 그 저주받은 집, 그레이트 해노버 스트리트 19번지에서. 그런데 반드시 12월에 머물러야 한다. 그때야말로 공포가 살아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살아남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불가해한 것을 비웃거나 조롱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충고를 듣는다면 그레이트 해노버 스트리트를, 아니 그 중에서도 19번지를 피하라. 1884년 나는 개인 병원을 개업하려 했다. 전에는 다른 의사의 조수였고 계속 그 일을 해도 됐겠지만 마침 순모가 돌아가시며 유산을 남겨주셔서 그 돈으로 내 이름을 건 병원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광고를 냈고 마침내 병원을 하나 인수하게 되었다. 이전 의사는 아내의 건강 문제로 첼트넘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매물을 내놓은 것이었다. 문제는 그들이 살던 집이 임대주택이었고 임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려 했다는 것. 나는 항상 자기 집을 고집해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집을 유지해왔고 우리 집 가정부 애는 원래 내 유모였기에 나를 애지중지하며 동시에 사사건건 간섭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 덕분에 집은 늘 정갈했고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상적인 독신 남성의 보금자리로 칭송받았다. 물론 이사를 가는 건 귀찮았지만 슬로미스터는 런던에서 70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적당한 집만 찾으면 앤이 얼마든지 살림을 정비해줄 터였다. 걱정 마세요. 내가 인수한 병원의 의사 부인 미세스 프라이스가 말했다. 곧 집이 나올 테니 그때까진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짐 싸는 중이라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괜찮다면요. 나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되도록 빨리 집을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맡기고 이틀 동안 온종일 집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몸도 지치고 기운도 빠진 나는 어느덧 무심코 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본 적도 없는 거리였다. 양옆으로는 붉은 벽돌에 고풍스런 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거리 이름을 확인했다. 그레이트 해노버 스트리트. 눈길이 간 김에 문득 한 집이 눈에 들어왔다. 비어있는 집, 창문엔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나는 도로를 건너 그 집으로 향했다. 코너에 위치한 그 집은 인도가 딱 맞닿아 있었고 모퉁이를 돌면 커다란 정원이 나타났다. 높은 벽돌담 위에 철제 울타리가 얹혀 있었고 그 너머로는 측면 출입문이 보였다. 내가 찾던 집이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조용하고 점잖은 동네, 그 측면 문은 진료소로 쓰기에 딱 좋다. 정원도 있고. 나는 정원을 좀 더 살펴보려 다가갔고 임대 표지판에는 자세한 정보는 하워드 로우 헌트 씨에게 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주소를 수첩에 메모하고 집 번호를 확인했다. 19번지 그레이트 해너버 스트리트. 나는 그레이트 해너버 스트리트 9번지라고 대답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내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 바쁘던 사무실의 직원들이 일제히 펜을 멈추고 모두 한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레이트 해너버 스트리트 19번지라니까요. 나는 짜증 섞인 어조로 다시 말했다. 그 젊은 사무원은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엔 놀라움이 번졌고 급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문이 열리며 작고 활기차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나는 곧 그가 헌트 씨, 즉 사장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그가 물었다. 19번지 그레이트 해너버 스트리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의 뺨에서 혈색이 스르르 빠져나간 것은 내 착각이었을까? 어쨌든 그는 나를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아까 그 사무원이 그랬던 것처럼 확실히. 그가 애써 정신을 수습하며 말했다. 처음 오신 분이시군요. 네, 저는 포리 박사입니다. 프라이스 박사의 병원을 인수했죠. 아, 그렇군요. 그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19번지에 대해 알고 싶으시겠네요.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요. 하지만 주인은 괜찮은 세입자가 있다면 깨끗하게 수리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는 집 구조와 임대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결론은 이랬다. 헌트 씨와 내가 함께 마차를 타고 직접 그 집을 보러 가게 된 것. 하지만 그 마차가 사무실을 떠나는 순간 나는 사무원들이 창밖을 통해 우리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걸 분명히 느꼈다. 나는 그 집에 매우 만족했다. 방은 넓고 환기 잘 되었으며 주방과 기타 살림시설도 훌륭했다. 정원 문으로 이어지는 복도 양쪽에 진료실과 상담실로 쓰기 적합한 넓은 방이 있었고 집 전체가 작은 저택이라 부를 만큼 훌륭했다. 단 하나 이상했던 점은 그 집의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 헌트 씨는 너무 오래 비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그 남자의 지나친 긴장감. 내가 대리석 바닥 위에 지팡이를 떨어뜨리자 그는 그 소리에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놀랐다. 어쨌든 나는 3년 계약으로 그 집을 얻었다. 조건은 안팎 모두를 수리하고 벽을 새로 칠하고 하얗게 도장하는 것이었다. 나는 프라이스 부부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첼트넘으로 이사가기 위한 마무리 정리의 한창이었다. 그리고 내 집에 대한 이야기는 계약을 맺은 지 거의 2주가 지나서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그 사이 수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나는 너무 바빠 19번지를 딱 2번밖에 가보지 못했다. 그 집 주변의 이웃들은 내가 집을 보러 갈 때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창밖에서 나를 지켜보았다. 프라이스 부부가 돌아온 저녁 식사 중 나는 미세스 프라이스에게 말했다. 집을 구했어요. 다음 주쯤이면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군요. 그녀가 환하게 대답했다. 그레이트 해너버 스트리트 19번지입니다. 내가 말했다. 순간의 침묵.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던 유리잔이 손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산산이 부서졌다. 오, 의사 선생님. 혹시 그 붉은 벽돌로 된 모퉁이 집 말씀인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퉁이에 정원이 있는 그 집? 네, 맞아요.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왜요? 그 집이 뭐 문제 있나요? 귀신이라도 나오나요? 맞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집 귀신 들렸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요. 지난 10년 동안 그 집엔 단 2명이 살았는데 한 명은 12월 22일 아침 죽은 채 발견되었고 다른 한 명은 4년 전 같은 날짜에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2주일 뒤 끝내 제정신을 되찾지 못한 채 죽었죠. 그 사람이 무얼 보았는지 무얼 들었는지는 죽기 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몹시 불쾌해하는 얼굴을 할 때까지 나는 계속 웃었다. 미안합니다. 실례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이런 유령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런 시대의 유령이라니요. 나는 그 집에서 살아보는 게 너무 기대돼요. 흰옷 입고 머리를 들고 다니는 여인이 나타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미세스 프라이스는 단단히 기분이 상한 얼굴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얼른 화제를 돌렸다. 그녀가 방을 나서자마자 프라이스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포리 박사, 그 집엔 살지 마십시오. 믿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내 아내는 2가지 사례만 언급했지만 사실은 확인된 사례가 5건입니다.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죽거나 미쳐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모두가 건장한 체격의 건강한 남자들이었고 어떤 알 수 없는 공포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발 그 이해할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하지만 그 경고는 내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나는 철저한 회의론자였고 이 19세기에 귀신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겐 기쁨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헌트를 찾았다. 19번지, 율령이 산다면서요? 그에게 말하자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예, 박사님. 그가 말을 더듬으며 겨우 대답했다. 그런 평판이 있습니다. 덕분에 그 집 때문에 골치 좀 아팠죠. 한번 나쁜 평이 나면 계속 꼬이니까요. 그 집에 살았던 사람마다 정말 다 죽거나 미쳐버렸다는 게 사실인가요? 내가 물었다. 헌트 씨는 머뭇거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그 모습만으로도 프라이스 부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경솔한 자. 어떤 경고도 나를 멈추게 하진 못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박사님. 헌트가 결국 자신을 억누르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 집 소문이 안 좋습니다. 한때는 정말 훌륭한 집이었죠. 하지만 20여 년 전부터 그때 그 집에 한 외국인 의사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카비니 박사였고 그에겐 아주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아내가 기묘하게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고 했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 남편, 카비니 박사는 늘 말수가 없고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2월, 그도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제가 아직 젊었을 때였고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불쾌했죠. 하지만 그의 시신을 봤을 때 얼굴에 떠있던 끔찍한 공포의 표정만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가 죽은 날짜는요? 내가 호기심에 물었다. 12월 22일 아침이었죠. 그 순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어딘가 이유 없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곧 내 이성과 상식이 그 미신 따위의 감정을 눌러버렸다. 전 19번지에서 살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유령들이 뭔가 어설픈 장난이라도 칠 생각이면 내가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줄 테니까요. 정말입니다, 박사님. 작은 체구의 중개인이 진지하게 외쳤다. 당신이 이 모든 이야기가 터무니없다는 걸 보여준다면 그건 이 마을 사람들에겐 아주 큰 공로가 될 거예요. 헌트를 떠나 진료를 보러 가자. 내가 마치 위험한 모험에 나선 영웅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들르는 거의 모든 집에서 정말 19번지로 이사하신다면서요? 라는 질문을 들었고 내가 그렇다고 하면 프라이스 부부가 했던 것과 똑같은 경고를 들었다. 나는 그 모든 게 너무나 우스웠다.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는 하지만 누구도 소리나 형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날짜가 모두 12월 22일이었다는 이야기뿐. 그건 우연 아닐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사람들은 비웃는 듯한 코웃음을 쳤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집은 완전히 새 단장을 마쳤다. 아낌없이 공을 들였기에 집은 빛나듯 아름다웠다. 햇살은 모든 방으로 환히 쏟아졌고 정원에선 새들이 노래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집을 미신 때문에 포기했다면 그야말로 바보지. 애니 내 짐과 살림살이를 모두 옮겨왔다. 단 하나 성가신 것은 슬로미스터 마을의 하녀들 중 그 누구도 이 집에서 일하길 원하지 않았다는 것. 일은 수월했고 나는 높은 월급까지 제시했지만 어느 누구도 하룻밤은커녕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19번지에선 못 자요라고 말했다. 운이 좋게도 애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나는 이 집의 소문을 그녀에게 솔직히 말했지만 그녀는 나와 함께 웃으며 그런 헛소리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라며 코웃음을 쳤다. 애는 마을 하녀들이 오지 않자 자신의 사촌 2명을 불러들였고
그들 역시 귀신 이야기에 코웃음을 쳤다. 이윽고 집은 완벽히 정리되었고 방문한 내 친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유리창엔 정교한 레이스 커튼이 걸려 있었고 현관은 활짝 열려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는 짐승 가죽 깔개들이 놓여 있었고 조각된 참나무 가구가 고풍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이 집엔 단 하나만 빠져 있었다. 함께 이 집을 가꿀 여성 하나. 환자들은 정원 쪽 춘문을 이용했고 문 위엔 붉은 램프와 진료실이라는 표식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이 집에 더욱 매료되었다. 가장 겁 많은 사람이라 해도 어떤 불길한 소리조차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굴뚝에서 바람이 신음하거나 문이 삐걱거리며 저절로 열리는 일도 없었다. 그야말로 정숙하고 질서정연한 집이었다. 게다가 병원 일도 순조로웠다. 나는 어려운 수술 2건을 성공시켰고 지역 의료계에서도 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집 진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2시부터 3시, 그리고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였다. 특히 저녁 시간은 항상 분주했다. 때로는 8시 30분 이후 산책을 나가기도 했지만 피곤한 날엔 그냥 진료실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나는 이 진료실을 매우 좋아했다. 남향이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풍경도 무척 아름다웠다. 여성 친구들조차 말하길 이 방은 집안에서 제일 아늑하고 가장 세련되게 꾸며졌어요. 진료실엔 붉은 가죽으로 마감된 참나무 가구 세트가 있었고 넓고 포근한 안락 의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문에는 두꺼운 벨벳 커튼이 드리워져 외풍을 막아주었고 한쪽 벽면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과 의학 관련 전문서들로 가득한 책장으로 꾸며져 있었다. 진료실 한쪽 검은 대리석 벽난로 옆엔 참나무 장식장에 문이 닫혀 있었고 나는 이곳에 자그마하지만 정성 들인 와인, 술, 시각 컬렉션을 보관하고 있었다. 남자에게 있어선 결코 사소하지 않은 작은 사치였지. 긴 베이 윈도우는 내가 앞서 말한 대로 정원 쪽을 향해 있었고 모든 걸 종합해보면 그 방은 정말 가장 아늑한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나는 매번 미신 따위에 휘둘리지 않기로 한 내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스스로를 칭찬하곤 했다. 그 해 겨울 1884년의 슬로미스터는 유난히 혹독했고 덕분에 나는 매우 바빴다. 사교 모임은 죄다 사양해야 했고 동업자를 둘 필요까지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였다. 크리스마스까지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밤 위중한 환자가 있어 밤 10시쯤 진찰을 다녀왔다. 나는 늘 그렇듯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우리 집 규칙 중 하나는 하녀와 앤을 포함한 모든 하인들은 밤 10시에 반드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진료실로 들어가 부츠를 툭 벗고 시가에 불을 붙인 뒤 편히 앉아 오랜만에 긴 독서와 휴식을 취하려 했다. 내 충직한 친구 순종 폭스테리어 닙은 내 발밑에 누워 있었다. 그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가장 믿음직한 동료였다. 나는 어느새 깜빡 졸고 말았던 모양이다. 책이 손에서 떨어지며 깨어났고 그 순간 닙이 악에 바친 비명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왜 그래, 닙?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하지만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닙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귀는 뒤로 눌린 채 숨이 막힌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서 있었다. 그리고 몇 차례 등골이 오싹해지는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리볼버를 꺼냈고 닙에게 따라오라고 했지만 그는 몸을 덜덜 떨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나는 그를 안아들고 복도로 나갔다. 그 순간 그의 울음소리는 더더욱 커졌고 그 눈은 안구가 튀어나올 정도로 벌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의 앞쪽으로 향하자 그는 조용해졌다.
나는 집안 모든 방을 살폈다. 모든 게 정상 상태였다. 그래서 평소처럼 닙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눕기 전 나는 시계를 봤다. 1시 반쯤. 나는 정말 잘 잤고 다음 아침엔 아주 훌륭한 식욕으로 아침을 먹었다. 베이컨을 거의 다 먹었을 무렵 앤이 부엌에서 들어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내가 대답했다. 환자는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애는 충직한 하녀였지만 지금껏 내 환자에 대해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이제 좀 나아질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이었겠네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급성폐렴은 언제나 좀 위험하죠. 내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폐렴, 그녀는 혼잣말처럼 되뇌더니 그 말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 말이에요. 그때 저를 부르셨더라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사고라니요.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어젯밤에 무슨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분명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식탁을 꽉 붙잡고 있었다.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진료실 통로와 진료실 전체가 피로 흥건했어요. 말도 안 돼요. 나는 소리쳤다. 당신 꿈이라도 꿈꾸겠지. 정말이에요, 선생님.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제인이 측문을 청소하러 나갔다가 온통 피로 덮여 있었다며 헉 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물수건을 적셔서 따라 나갔고 문에서부터 복도를 지나 진료실까지 전부 피었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무서운 광경이었죠. 지금은 다 치웠어요? 내가 물었다. 아직 다는 못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떠났고 복도를 지나며 거의 제인 위에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핏자국을 닦고 있었다. 문 밖에서 안으로 이어지는 정원길에는 선열처럼 붉은 피가 실개천처럼 흘러 있었고 벽 여기저기는 손으로 찍은 듯한 자국이 튀어 있었다.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진료실로 들어서자 난로 앞 카펫 위에는 커다란 핏물 웅덩이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피가 번져 섬뜩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순간 정신이 훈미해졌고 곧 쓰러질 뻔했다.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되찾았다. 이건 누군가의 지독한 장난이야.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이 사건의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하지만 하인들의 얼굴은 반쯤만 납득한 듯 보였다. 애는 입을 삐죽 내밀고 유령 나오는 집 어쩌고 중얼거리도 했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깊이 혼란스러웠다. 분명 누군가의 짓이라 생각했지만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왔을까? 그리고 이 많은 피는 어디서 난 걸까? 그 모든 게 이상했다. 그 순간 나는 어젯밤 닙의 공포에 질린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서늘한 소름이 내 등을 타고 흘렀다. 사람들은 내게 오늘따라 얼마나 안색이 나쁜지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단 하나의 초자연적 존재도 믿지 않았다. 유령 따위는 내 마음을 누르지 않았다. 다만 그날 아침 피로 번진 흔적들을 두고 합리적인 설명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나는 어쩐지 깨름칙했고 그 기분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점심 무렵 집에 돌아오자 겉보기엔 모든 것이 말끔하고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하인들의 안색이 창백했고 진료실 카펫 위에는 큰 가죽 러그 하나가 덮여 있었다. 벽에 얼룩은 닦여 있었지만 나는 이상하게 짜증이 났고 결정적인 일흔입이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닙을 침실에 두고 나갔었는데 하녀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가엾은 그 녀석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완전히 의욕을 잃었다. 마침 친구 한 명이 저녁 식사 초대 전보를 보냈고 나는 기꺼이 수락했다. 어쩌면 이 우울한 생각들을 떨쳐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밤은 차고 맑았다. 별빛 박힌 푸른 하늘 위 달빛이 빛났고 공기는 상쾌하고 청량했다. 나는 거리를 걸으며 점점 가벼워졌고 마음속의 그림자는 조금씩 걷히는 듯했다. 그날 저녁은 정말 즐거웠고 우리 대화 중에는 초자연적 이야기 같은 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나는 절제하는 편이라 클라렛 와인 한 잔, 샴페인 2잔만 마셨다. 이 디테일들이 곧 왜 중요한지 너도 알게 될 거야. 11시 반쯤 작별 인사를 하고 모피 안감의 외투를 걸쳤다. 그때 내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다. 넌 정말 멋진 체격이야, 포사이스. 나는 거울을 힐끗 바라봤다. 다이아몬드 스터드가 반짝였고 짙은 갈색 곱슬머리는 여전히 반질반질했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본 내 모습이었다. 그 이후 내 머리는 지금의 색이 되었다. 공포에 절어 완전히 새하얗게. 나는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걸었다. 진료실 문으로 들어가려고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그날 밤은 유독 추웠다. 불쌍한 노숙자가 있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 바람은 매섭게 불었고 두툼한 외투를 뚫고 들어올 정도로 살을 에었다. 정원문에 도착했을 때 나는 경악했다. 벽 옆에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 내 발소리를 들은 그녀는 일어났다. 검은 망토를 걸쳤고 머리는 검은 두건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다가왔고 그 우아한 걸음걸이에 나는 묘한 매혹을 느꼈다. 신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녀가 낮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서 하프 크라운 동전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흘긋 보더니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저에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저는 따뜻한 곳이 필요해요. 너무 추워요. 뭘 원하시죠? 내가 조급하게 물었다. 다른 동전도 드릴게요. 5실링이면 하룻밤 묵을 수 있어요. 그녀는 손을 내밀어 내 팔에 올렸다. 작고 흰 손, 완벽한 모양의 손톱, 가느다랗고 긴 손가락에는 값비싼 다이아 반지들이 반짝였다. 그 손길에 전율이 느껴졌다. 너무 추워요. 그녀가 다시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데려가 주세요. 미쳤군요. 나는 화난 듯 말하며 호텔로 가세요. 다 닫았을 거예요. 이대로라면 전 얼어 죽어요. 그녀가 말을 마칠 때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나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오 신이시여, 그 얼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밖에 할 수 없는 아름다움. 지금도 잠들기 전 혹은 꿈속에서 그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순수한 타원형의 얼굴, 크림빛 도자기처럼 창백한 피부, 색조 하나 없는 유령 같은 피부였다. 입술은 작고 선홍색이었으며 아이처럼 부르르 떨리며 오므라져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그 입술에 입 맞추고 싶었다. 코는 완벽했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눈, 커다랗고 촉촉한 제비꽃색 눈동자, 길고 검은 속눈썹에 가려진 그 눈빛은 감각적이고 몽환적이었다. 그녀의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 남자의 영혼이 무너질 수 있을 만큼 두건 아래로 부드러운 금발 곱슬머리가 흘러나와
하얀 이마 위에 소복이 얹혀 있었다. 나는 매혹되어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내지 말아요. 그녀는 애절하게 속삭였다. 그이가 절 내쫓았어요. 오늘 밤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당신이 날 받아주지 않으면 전 죽을 거예요.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망토가 내 몸에 스쳤고 그녀의 따뜻하고 향기로운 숨결이 내 볼에 닿았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더욱 꽉 쥐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한 남자일 뿐이었다. 피는 끓었고 이성을 흐리는 그녀의 마력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들어오세요. 내가 말했다. 오늘 밤만은 보호해드릴게요. 이런 날씨에 밖에선 죽고 말 거예요. 그녀는 종처럼 맑은 웃음소리를 냈다. 당신은 착한 분이에요. 그녀는 나를 따라 길을 걸었다. 나는 문을 열었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설 때 나는 어렴풋이 그녀가 이 집 구조를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녀를 진료실로 데려갔다. 벽난로에선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곧장 그 앞으로 가서 너무 추워요 라고 다시 중얼대며 하얀 손을 불빛 쪽으로 내밀었다. 나는 가스등을 높였다. 머릿속이 불타오르는 듯 했다. 이건 실로 엄청난 모험이었지만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내 총각 신세의 집에서 밤을 지새웠다는 게 알려진다면 내 명성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내가 그녀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 그런 자기중심적인 걱정은 모두 사라졌다. 비웃어도 좋다. 조롱해도 좋다. 하지만 앨런 포리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 채 단 15분 전에 처음 본 이 여인을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망토를 벗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감춰진 옷차림은 창백한 분홍빛 실크 드레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양식으로 재단되어 있었고 몸통 부분은 깊게 파여 있어 조각처럼 완벽하고 대리석처럼 하얀 가슴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 가슴 위엔 레이스 장식이 숨을 쉴 때마다 살랑였고 그 사이엔 반쯤 핀 장미 몇 송이가 놓여 있었다. 희미한 장미향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장미는 다이아몬드 브로치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팔은 어깨까지 드러났으며 다이아 팔찌가 감겨 있었다. 그리고 그 하얗고 매끈한 목에는 넓고 윤기나는 검은 리본이 단단히 감겨 있었고 그 중앙에는 찬란한 브로치 하나가 빛났다. 그 리본은 그녀의 유백색 피부를 더욱 눈부시게 만들었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높이 틀어 올려져 있었고 속엔 다이아 장식핀이 박혀 있었다. 완벽했다. 나는 눈을 비볐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싶어. 하지만 아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그 불빛 위에서 신화처럼 찬란하게. 그녀는 누구인가? 어디서 온 것인가? 나는 슬로민스터에서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다. 이토록 눈부신 여인이 이 마을에 살았다면 몰랐을 리가 없다. 게다가 저 드레스며 장신구들 분명히 상류층이다. 이제 좀 따뜻해지셨나요? 내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아니요.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너무 추워요. 내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껴안고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브랜디를 꺼내 물을 조금 섞어 건넸다. 그녀는 고맙다는 미소를 지으며 한 모금 마셨고 그제야 그 창백한 볼에 연한 핑크빛이 돌기 시작했다. 누구신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연락할 친구나 가족이 계신가요? 친구요? 그녀는 공허하게 대내었다. 없어요. 그는 내가 친구를 사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는 질투가 많아요. 오늘 밤 그는 나를 내쫓았어요. 눈과 비 속으로요. 하지만 오늘 밤엔 눈도 비도 오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그가 누구죠? 왜 그런 짓을 하죠? 남편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에 대해 말하지 말아요. 나는 그를 미워해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의 눈이 나를 바라보면 몸이 얼어붙어요.
그가 나를 키스하려고 하면 숨이 멎을 것 같고 기절할 뻔하죠. 그러면 그는 말해요. 네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리고 난 너무 불행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체념이 스며 있었다. 그녀의 행동이 위험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선량함과 순수함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 얼굴, 그 순진한 아름다움 앞에서 누가 의심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잊어요. 내가 말했다. 지금은 따뜻해지는 게 먼저예요. 내일 아침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요. 오늘 밤은 행복하자고요. 내일 아침 내가 어디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는 벽난로 가까이에 알라 의자를 끌어다 주고 그녀에게 앉으라고 했다. 그녀는 깊숙이 몸을 묻었고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안도에 잠겼다. 나는 외투를 벗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비비며 따뜻하게 해주려 애썼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말 멋지세요. 그리고 그 드레스 차림 정말 잘 어울려요. 나는 그녀의 손가락에 입을 맞췄다. 하지만 그 손끝의 냉기가 심장까지 얼려버릴 듯 스며들었다. 너무 추워요. 그녀는 다시 중얼거렸다. 그녀는 작은 발을 내밀었다. 검은 실크 스타킹, 얇은 가죽 구두 위에는 작은 리본과 다이아 장식. 나는 그녀를 이렇게 차려입히고 한겨울밤에 내쫓은 그 남자를 저주했다. 나는 그녀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비벼주었다. 그리고 브랜디를 한 잔 더 마시게 했다. 불에 장작을 더 넣고 내 외투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날 밤의 모든 사소한 장면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다. 나는 한 번 그녀에게 말했다. 하녀들을 깨워 방을 준비하게 할까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 있게 해주세요. 여기가 따뜻하니까요. 그리고 난 너무 추워요.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거닐었고 한 번은 창문 커튼과 블라인드를 젖히고 정원을 내다보았다. 난 저 정원이 싫어요. 그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팔을 벌렸고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도, 그녀가 내 집에 머물며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존재라는 것도 모두 잊었다. 그러니 나를 정죄하기 전에 내 유혹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달라. 나는 젊었다. 혈관 속엔 뜨거운 피가 솟구쳤고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몸은 내 열정에 짓눌릴 정도였다. 나는 그녀를 고동치는 심장에 꼭 껴안고 그 달콤한 얼굴에 뜨거운 입맞춤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입술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나는 내 입술의 온기로 그것을 녹이려 애썼다. 나는 애정 어린 속삭임을 속삭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녀를 떠나보내지 않겠노라 맹세했다. 그 짧은 몇 분 동안 나는 사랑의 황홀을, 영혼이 빠져나가는 감각을, 눈이 흐려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열정을 느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몸이 내 팔 안에서 무겁게 축 처졌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좀 쉬게 해줘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의자에 눕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완전히 기진맥진해 보였다. 미안해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죄책감 속에 속삭였다. 내가 너무 나를 잊었어. 그녀는 지친 눈을 뜨고 말했다. 너무 추워요. 숨도 못 쉬겠어요. 제발 이 끈을 풀어줘요. 이 리본이 날 죽일 것 같아요. 그녀는 손을 목으로 가져가며 힘없이 몸을 다시 의자에 눕혔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 목을 감싸고 있던 검은 리본의 브로치를 풀었다. 그리고
오 신이시여, 내가 어찌 이 말을 적을 수 있을까? 손이 떨려 도무지 문장을 쓸 수가 없다. 그 리본이 풀리자마자 그 아름답던 머리가 툭 하고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 숨쉬던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내 앞에는 목이 잘린 몸뚱이가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내 발치에 떨어져 있었다. 눈은 유리알처럼 번뜩이며 공포로 가득 찬 채 떠 있었고 이빨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봤다. 피가 사방에 튀어 있었고 카펫은 완전히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피는 의자 아래로 떨어지며 텅 빈 소리를 냈고 문까지 이어지는 붉은 자국, 그녀가 만졌던 커튼에는 진홍색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내려 그녀의 머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 끔찍한 광경이요. 그 얼굴은 이제 핏기 없는 해골이었고 썩은 살이 흐물흐물하게 남아 있었다. 그건 나에겐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은 조용한 집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내 시선은 달력으로 향했다. 12월 21일. 나는 움직이려 했지만 핏물의 냄새에 질식할 것 같았다.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고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땐 여름이었다. 6개월 동안 나는 광이 되어 있었다. 그해 12월 22일 아침, 애는 진료실 바닥에서 나를 발견했다. 그 방은 겉보기엔 전과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몇 주, 몇 달을 나는 정신을 잃은 채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사의 손길, 간호, 그리고 내 체력이 더해져 나는 서서히 회복될 수 있었다. 내가 다시 진료를 시작한 뒤 약 반년이 지났을 무렵 나는 우연히 그 집에 살았던 카비니 박사 부부를 기억하는 한 노부인을 진료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 부인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녀는 대답했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타원형 얼굴에 금발 머리, 그리고 내가 평생 본 중 가장 고운 제비꽃색 눈동자. 남편은 아주 질투심이 강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정말 심하게 대했죠. 나는 그 이상 물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자주 생각했다. 그 박사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정원에 묻은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비밀 중 하나일 것이다. 모든 심장의 은밀한 비밀이 밝혀지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물론 나는 그 집에서 더는 살지 않았다. 3년 계약은 무의미했다. 그와 같은 밤을 또 겪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며칠 전 나는 우연히 그 거리 앞을 지나쳤고 19번지 창문에는 여전히 임대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